네, 안녕하세요. 대용량 트래픽을 받는 모노리식 서비스에 우아하게 RPC 적용하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이 이제 배민 푸드 서비스 개발팀 장재주 저이고요. 제가 발표한 이후에 뒤이어서 배민 커머스 서비스실 소속이신 경태님이 발표를 이어나가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대용량 트래픽을 받는 모놀리식 서비스에서 저희가 왜 서비스 분리가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RPC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필요했던 요구사항을 전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이제 최종 산출물과 샘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 장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몇 분 이렇게 손 들어주시는데 저희 우아콘의 처음 시작이었죠. 2020년도 우아콘의 장표인데 이 장표를 갖고 나온 이유가 당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민 푸드 서비스 개발팀에서 가게 노출이라고 하는 프론트 서버의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게 노출은 사용자들이 앱을 켜는 순간 가게를 탐색하는 경험, 저희는 이것을 가게 목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제 가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나 메뉴에 대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노출하는 역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시스템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 외부 시스템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사용자가 배달의 민족 앱을 켜는 순간 이제 장바구니에 메뉴를 담기까지의 과정에 전부 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문으로 전환을 할 때도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을 만큼 배달의 민족 서비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 우아콘에서 저희 TPS가 한 15,000 TPS 정도라고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성장을 하면서 이 TPS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작년 이맘때 좀 큰 이벤트가 있었죠. 혹시 이맘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제 월드컵이 있었는데요. 이제 월드컵과 같은 그런 이벤트에는 저희가 TPS가 엄청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입사한 이래로 최대 TPS였던 한 3만 TPS를 훌쩍 넘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프로젝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 5만 줄 정도로 시작했던 프로젝트 코드가 2020년도 10만 줄을 넘어서면서 21년도 한 13만 줄이 되었고 2021년 6월 20만 줄을 훌쩍 넘어버리는 상태가 되었어요. 혹시 이때 저희 서비스에서 좀 큰 오픈이 있었는데 어떤 건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저희 배민원 서비스가 이쯤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원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코드의 라인 수가 엄청 많아졌고 그 이후에 리팩토링의 과정을 거쳐서 코드의 수를 조금씩 감소시켰지만 여전히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이제 도메인이 복잡해지면서 코드의 라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프로젝트나 과제를 진행을 할 때 항상 모든 코드를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코드를 좀 예로 들어보면은 이 정도는 저희가 진짜 가끔 보는 코드였고 그리고 이만큼은 거의 보지 않는 코드였고 그리고 이 정도는 심지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변경이 가장 많이 있었던 코드였는데요. 이렇게 코드 라인 수가 많이 증가하고 개발자들이 코드를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이 기존 개발자들이 과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제 팀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파악하고 소프트 랜딩을 하는 과정들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에 새롭게 합류한 개발자가 이제 처음 하나의 과제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여러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조금씩 주눅이 들어가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 장애나 뭔가 에러를 내게 되면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개발자한테 개발 일정을 압박하면은 이제 퇴사까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팀장님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살짝 이제 MSG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당시에 저희가 얼마나 과제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명 정도의 파트원들이 이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당 3개에서 4개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많다는 것이 단순히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개발자들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저희와 함께 협업하는 기획팀이나 유관부서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타파하고자 저희가 시스템을 좀 작은 단위로 분리하고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검토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은 가계 노출 시스템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제로 깔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가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연동하는 서버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서버는 이미 잘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거대한 서버 하나를 여러 개의 서비스로 분리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제 공통된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하나의 큰 서비스에서 작은 단위로 나뉘다 보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들을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것은 이 공통된 코드를 그냥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가계 노출의 코드가 이제 모듈 분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각각의 서비스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그냥 빌드해서 제공을 하면 됐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은 결국에는 저장소에 접근하는 코드 등 그런 공통적인 코드들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각 서비스 개발자가 그 20만 줄에 달하는 코드를 전부 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코드들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러닝 타임이 좀 길어지고 또한 저장소에 접근하기 위한 커넥션이나 그런 저장소와 관련된 자원 관리 등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민했던 방식은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서버를 앞에 한 대 두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서 REST API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였어요. 이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코드들 때문에 뭔가 애플리케이션 러닝 타임이 길어지거나 저장소에 대한 그런 자원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좀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REST API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 이제 기존에 각각의 서비스에서 직접 저장소에 붙는 것 대비 통신 레이어가 증가하면서 약간의 그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대용량 트래픽을 받는 저희 시스템에서는 좀 위험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EST API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됐을 때 이 데이터를 받아가기 위한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독립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버전 관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민했던 방식은 RPC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기존에 두 번째 보여드렸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RPC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 코드를 각각 구현해야 된다는 단점이나 아니면 버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법을 채택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우려점은 당시의 개발자들이 RPC에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 RPC에 통신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추상화해서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각각의 서비스 개발자들은 로컬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잘 추상화하는 것으로 RPC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했던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RPC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PC에 대한 이해를 살짝만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의 약자입니다. 제가 위키랑 GPT에서 가지고 왔는데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 프로시저 호출은 별도의 원격 제어를 위한 코딩 없이 다른 주소 공간에서 함수나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통신 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둘 사이에서 이제 공통된 단어들을 좀 뽑아보면 다른 주소 공간, 다른 컴퓨터, 함수나 프로시저, 함수나 메서드, 그리고 실행, 호출 이 세 단어일 것 같아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단어씩 좀 살펴보면
호출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필요할 겁니다. 호출을 하는 입장이 있고 호출을 받는 입장이 있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주소라고 함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그 메서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수나 혹은 프로시저, 메서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요. 서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함수를 제공 혹은 구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이 함수나 프로시저가 결국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갖게 되는 일종의 약속인 셈이죠. RPC에서는 이 약속을 IDL, Interface Definition Languag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RPC를 구현하는 과정이 IDL 파일로 먼저 명세를 작성하고 이것을 각각의 언어로 컴파일을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스리프트와 그리고 자바 스프링을 사용해서 코드 작성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이렇게 샘플 서비스라고 하는 스리프트 IDL 파일을 명세로 갖고 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에코 리퀘스트랑 에코 리스폰스가 명세되어 있고 샘플 서비스가 두 개를 인자로 받고 이제 리턴하는 이런 메서드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자바의 언어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파일을 기준으로 서버는 저 샘플 서비스 안에 있는 iFac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안쪽에 메서드를 채워 넣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샘플 서비스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잘 초기화해서 이 초기화할 때 서버에 대한 접속 정보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잘 초기화해서 아래와 같이 에코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예시였고 이 RPC는 하나의 개념이고 이것에 대한 구현체로는 구글의 gRPC나 페이스북에서 방금 보신 아파치 스리프트 그리고 트위터의 피네이글 등 다양한 구현체가 존재합니다. 네, 그럼 저희의 요구사항을 좀 이제 정리를 드릴게요. 이제 IDL을 하나하나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가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IDL 파일로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800개가 넘어가는 IDL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스리프트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있고 이제 다른 RPC 구현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또 다른 IDL 파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컨버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눈도 아프고 그리고 어깨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경태님이랑 이제 이러다가는 비자발적으로 은퇴가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 800개의 파일을 다 만든다고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IDL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자바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이 부분들을 제공해서 유지보수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이제 스리프트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조금 더 있었던 상황이어서 스리프트를 기반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러 팀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gRPC는 왜 안 되냐, gRPC도 되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계속 문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한 팀 한 팀한테 이런 gRPC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다 가능하게 하자 해서 스리프트든 gRPC든 구현체에 상관없이 이제 이 기술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개발자들이 그 구현체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R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허들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개발자들이 이제 RPC에 대한 그 허들이 조금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허들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제공을 해보자, 잘 추상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개발자들이 스프링에는 그래도 좀 친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스프링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허들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구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기존의 자바의 클래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유지보수가 편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RPC의 구현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스프링의 사용성과 크게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우아부트라고 하는 RPC 모듈을 만들었고 그 모듈에 대한 최종 산출물과 샘플 코드를 뒤에서 경태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목이 메이네요.
안녕하세요. 배민 커머스 서비스실의 박경태입니다. 앞에 제주님이 RPC의 요구사항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실제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RPC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저희는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우아부트라고 지었습니다. 우아부트의 특징은 앞에 제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자바 클래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 IDL을 만들지 않고 자바 클래스 그대로 통신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RPC 구현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gRPC나 3푸트 원하는 상황의 개발자가 변경해서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과 같은 코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예,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우아부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HTTP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코드는 일반 스프링 부트의 HTTP 컨트롤러 코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 거라 생각이 되고 클래스 위에 REST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메소드에는 get 매핑을 통해서 URL 매핑합니다. 해당 코드를 스프링 부트에 올리게 되면 스프링 부트는 시작되는 시점에 REST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탐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찾은 스프링 빈을 HTTP URL과 매핑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버가 구동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접속 가능하고 HTTP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RPC로 변경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가능하면 스프링과 비슷한 형태를 만들자고 해서 결론을 내서 만든 형태는 오른쪽 아래와 같습니다. HTTP 코드에서 완전히 동일한 코드에서 우아부트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 하나 더 추가해주고 인터페이스를 입혀주면 해당 빈은 RPC로 동작하게 됩니다. 우아부트 서버를 올리는 과정에서 스프링 부트는 REST 컨트롤러를 파싱해서 HTTP에 매핑을 하고 또 우아부트 서버는 우아부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매핑해서 RPC 핸들러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빈이 싱글톤으로 초기화되면서 두 개의 영역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HTTP가 없는 상태의 RPC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있는 샘플 서비스 인풋은 완전한 심플한 스프링 빈이고 특별한 코드가 없는 아주 샘플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싱글톤으로 동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싱글톤으로 동작하는 코드에 우아부트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 스프링 빈은 RPC 핸들러가 돼서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너무 코드를 연속으로 설명드려서 잠이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선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RPC 컨트롤러나 핸들러를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RPC 핸들러나 컨트롤러를 스타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의 스타트 코드입니다. 클래스 위에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런을 해서 서버를 실행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아부트로 전환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전환됩니다.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은 우아 부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은 우아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하여서 실행하면 됩니다. 제준이 말한 이제 gRPC나 3푸트로 전환은 어노테이션 가장 마지막에 우아 모듈 타입을 전환하면은 시작하는 환경에서 프로토콜을 3푸트나 gRPC로 선택해서 부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나 핸들러를 등록하고 서버를 시작하면 완전한 RPC 서버로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RPC에서 이야기했던 IDL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L은 이제 특별하게 파일을 만들지 않고 자바 인터페이스가 순수 IDL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3푸트 ID에서 보였던 그런 이제 파일은 자바로 표현하게 되면 샘플 클래스, 샘플 서비스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되고 에코라는 메소드를 가지게 되고 이 파일이 IDL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 접속할 때는 이 파일을 컨버팅해서 다시 3푸트나 gRPC에 있는 IDL로 전환해서 그걸 활용해서 다른 언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이 IDL을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RPC 서버에 대한 설명은 끝날 것 같습니다. RPC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아 RPC 팩토리라는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레디스 팩토리와 같이 어떤 주소로 접속할 건지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에서는 프로젝트 고유의 서비스랑 롤이 있어서 그 서비스랑 롤로 IP를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DNS랑 IP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RPC 팩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RPC 팩토리가 만들어진 곳에
샘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넣게 되면은 get 클라이언트라는 그 메소드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샘플 서비스 인스턴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호출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샘플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에 에코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순간 이 메소드를 만나면 로컬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닌 리모트 서버에 있는 에코를 호출하고 거기서 모든 처리가 다 끝나고 리턴된 값을 다시 클라이언트에 받아와서 에코 리스폰스 3이라는 값에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서버에서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나면은 에러난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직렬화해서 클라이언트로 가져오고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수로 하기 때문에 실제 로컬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디버깅을 할 수 있고 메소드는 서버에 있는 메소드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좀 복잡하게 오래 설명드려서 조용해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IDL 역할하는 프로토콜이 하나 존재하고 그 프로토콜은 자바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서버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를 호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뭉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호출하고 서버는 구현된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개를 구현하면은 RPC 통신할 수 있는 완전한 이제 RPC 서버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RPC 서버가 한 대 떴다 해서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RPC에 같은 역할을 하는 RPC 서버들을 묶어서 RPC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묶여져야지 한 대나 여러 대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서비스 메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전적으로 서비스 메쉬는 DNS나 VIP, IP 등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DNS를 이용해서 주소를 콜하면은 그 중에 하나의 RPC 서버에 응답이 되고 VIP도 IP를 통해서 콜하면 하나의 이제 RPC 서버가 응답하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해도 통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넥션이 끊어지고 다시 맺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RPC 서버로 커넥션이 몰릴 수도 있고 로드 밸런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통신이 되는 것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 방법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서비스 메쉬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이스티오나 프록시 HA 그리고 유레카 주키퍼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이제 주키퍼를 선택했습니다. 주키퍼를 선택했던 거는 관리 포인트를 더 늘리고 싶진 않았고 사실 구현 시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서 주키퍼를 1차적으로 선택했고 주키퍼를 대중적으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화 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메쉬를 몇 가지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키퍼를 통해서 등록하는 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방법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RPC 서버가 등록되거나 해지될 때 주키퍼에 연락을 해줍니다. 자기 IP라든지 자기의 프로토콜 정보를 주키퍼에 등록해주고 클라이언트는 주키퍼에 있는 IP랑 프로토콜 종류를 조회해 갑니다. 그 조회된 데이터로 이제 서버를 호출할 수 있게 되고 혹시나 운영 도중에 RPC 서버가 죽거나 새로 등록이 되면은 주키퍼에 다시 등록을 하거나 해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키퍼는 이미 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변경 사항을 알려주고 알림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다시 조회해 가서 서버 목록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RPC 클러스터라든지 그룹군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RPC를 설명한다고 좀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아하게 RPC 적용하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RPC를 이야기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RPC를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했고 어떤 게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렸고 그런 이제 RPC를 사용해서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아부트의 특징과 비슷하게 기존의 코드를 최소한으로 수정하고 RPC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IDL을 만들지 않고 자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바로 통신을 할 수 있고 서버를 찍거나 다시 합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코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스탠드얼론으로 코드를 다 가지고 배포하거나 RPC에 있는 거 호출할 수 있거나 이걸 선택적으로 해가면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코드를 분리하고 난 뒤에 이제 결정이 잘못됐다 생각할 경우에 다시 원 코드를 합치는 것도 편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RPC를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서버에 있는 코드 중에서 빈으로 추출하고 있는 대상 코드를 결정하고 대상 코드를 서브 모듈이나 외부 모듈, 라이브러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화한 코드를 실제 서버가 구동될 때는 인크루드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전체 코드의 합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동작을 보장합니다.
일부 코드가 외부 서버 모듈로 빠져 있을 뿐이지 구동되는 서버는 원래 있던 코드와 외부 코드가 합쳐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는 이 라이브러리를 RPC 서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RPC 서버로 만드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잘 주고받을 수 있는 RPC 서버를 추가로 등록하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으로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단에 있는 서버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을 하거나 RPC 메소드를 통해서 리모트로 동작하는 두 개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특정 빈을 하나씩 넘기거나 조금씩 넘겨가면서 문제를 체크하고 두 개의 이제 라이브러리와 RPC 간의 데이터 같음이라든지 성능 같은 걸 테스트해가면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라이브러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소드가 테스트되고 데이터에 문제 없음을 확인하면은 RPC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통신하게 되고 그 전에 쓰던 인클루드된 라이브러리는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조금 설명해 보면 저희가 내부 코드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샘플 코드를 잠깐 가져왔습니다. 프론트 서버는 스프링 빈에 있는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 이 빈에서 호출하는 메소드는 인젝트 되는 빈의 오브젝트에 따라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소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의 형태는 빈에 호출하는 순간 RPC 서버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 메소드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처리하고 결과값을 리턴 받아서 쓸 수 있고 앞쪽에 있는 코드는 HTTP나 다른 것들에 대한 의존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순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코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인젝션 되는 빈이 내부에서 생성된 스탠드얼론한 빈이거나 아니면 외부로 호출할 수 있는 RPC 빈이거나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 노출은 선택적으로 빈을 선택해서 이제 RPC 서버로 구동시키고 앞쪽 서버를 경량하고 이것들을 나누고 다시 합치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분리를 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합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하부트 구동 방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우하부트 컨트롤러를 스프링 빈에 달아주면 그 컨트롤러가 스캔되어서 핸들러로 등록이 되고 핸들러는 gRPC나 3포트 중에서 서버의 설정에 맞는 핸들러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야기 드렸던 주키퍼에 서버가 뜨는 과정에 내 IP와 모듈을 등록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그 IP와 모듈을 가져와서 gRPC와 3포트 리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동일한 RPC 그룹에 두 개의 프로토콜이 등록이 되더라도 각각의 리소스가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에코를 부를 때 처음엔 3포트로 가다 gRPC로 가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고 두 개의 성능이라든지 상황의 차이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키퍼가 없이 동작하는 방법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DNS 서버에 연동해서 프로토콜 정보를 가져오고 그 프로토콜로 인해서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NS 방법을 할 때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쓸 수는 없고 한 DNS에 동일한 프로토콜을 쓸 수 있고 DNS별로는 각각 다른 프로토콜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걸 만들 때 처음엔 오픈 소스를 하는 것을 검토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들던 과정에서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사내 편의 사항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라서 현재 바로 오픈 소스를 하긴 좀 힘든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특정한 회사 내용들은 플러그인화 하면은 이 RPC 라이브러리를 오픈 소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연 영상입니다. 코드로만 봤던 영상을 동영상으로 시연하려고 하고요. 모듈은 프로토콜이랑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IDL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클래스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모듈입니다. 서버는 일반적인 스프링 부트 서버와 동일하고 우하부트 컨트롤러와 레스트 컨트롤러 두 개를 가진 스프링 빈이 하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빈을 통해서 HTTP 서비스랑 RPC 서비스를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는 우하부트 시작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를 설명드리면 샘플과는 조금 다른 방식인데 그 RPC 팩토리를
빌드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아래쪽에는 인터페이스를 주면은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클라이언트 코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터페이스 코드를 전달해서 12번째 줄에 인터페이스 코드를 전달해서 인스턴스로 만들어내고, 그 인스턴스에 있는 에코를 호출하게 되는 순간 이 에코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서버의 이 로직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버를 한번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gRPC로 구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 부트 구동 방식하고 똑같이 구동이 되고 우아RPC 앱 서버가 구동이 됐습니다. 테스트를 돌리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고, 서버에서 이제 리턴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노출을 하는 간단한 코드가 실행됐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모듈을 변경하면은 이제 3푸트 방식으로 서버가 뜨게 되고, 프로토콜 레이어는 3푸트로 전환이 됩니다. 동일하게 서버가 시작되었고 우아 3푸트 서버가 잘 구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바 테스트를 실행하면 똑같은 값을 얻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 구현체는 다르지만 서버에서 온 값은 동일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버에서는 일반 스프링 빈들을 RPC 핸들러로 등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gRPC나 나머지로 통신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HTTP로 호출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빈을 gRPC나 3푸트와 그리고 HTTP로 모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빈을 등록하는 것은 특별한 코드 없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아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우아하게 RPC 적용을 발표한 박경태 창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